여러분, 이 나라 아시죠? 인구 14억,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사는 나라, 평균 나이 28세, 대한민국보다 15살이나 어린 젊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꿈꾸는 시장, 애플, 삼성, 포드, GM, 할리 데이비슨, 다들 이 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2021년 인도에서 철수했습니다. GM 2017년에 이미 도망쳤죠. 할리 데이비슨 2020년 인도 공장 문 닫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느새 기회의 땅이 아니라 기업들의 무덤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애플보다 20년 이상 먼저 인도에 뛰어들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지금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이 시장에서 삼성은 어떻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삼성이 인도에서 살아남은 진짜 이유,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 하면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탐내는 시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업이 무너진 곳이기도 합니다. 포드, GM, 할리 데이비슨만이 아닙니다. 쉐보레, 피아트, 폭스바겐까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철수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였던 도요타도 인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입니다. 2023년 기준 GDP 세계 5위, 2027년이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3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기술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포드와 GM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든 회사들이에요. 할리 데이비스는 바이커들의 로망 아닙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표준의 오만. 미국과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를 그대로 인도에 가져다 놓으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차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차야. 인도에서도 당연히 통하겠지.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포드는 2015년 북미에서 인기 있던 에코스포트라는 SUV를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선 잘 팔렸으니까 인도에서도 팔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도 소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미국식 고성능 차가 아니었어요. 인도의 좁은 골목길을 다닐 수 있는 작은 차, 기름값 부담 없는 연비 좋은 차, 고장나도 동네 정비소에서 고칠 수 있는 차, 이런 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또 뭘 들고 왔을까요? 미국 시장용 대형 SUV와 세단, 연비는 나쁘고 가격은 비싸고 부품은 구하기 어렵고, 인도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왜 필요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인도 시장을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마루티 스즈키의 알토라는 차입니다. 배기량 800cc, 가격은 우리 돈으로 500만원대. 작고 싸고 연비 좋고 고치기 쉽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30년 넘게 1등하는 차예요. 그런데 GM과 포드는 2000cc 넘는 세단과 SUV만 들고 왔습니다. 즉 주력으로 팔려는 차들이 인도 수요와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걸 전혀 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제품 철학의 불일치. 서구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성능, 브랜드, 효율이었습니다. 우리 차는 마력이 높고 브랜드가 유명하고 연비도 괜찮아. 하지만 인도 소비자들이 생각한 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용성, 과시, 유지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인도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인도 중상층에게 자동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사는 인생 최고의 구매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엔 크고 멋있어야 하고 친척들 결혼식 때 쓸 수 있을 만큼 화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지비는 최대한 쌓아야 합니다. 평소엔 기름값 적게 나와야 하고 고장나면 동네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하고 중고로 팔 때도 값이 잘 받쳐야 합니다. 결혼식 때 쓸 수 있을 만큼 크고 화려해야 하지만 평소엔 기름값 적게 나와야 하고 고장나면 동네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요구를 서구 기업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능 좋은 차를 원하면서 왜 싸게 고치길 바라지? 브랜드를 중시하면서 왜 수입 부품은 싫어하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 소비자를 덜 발달한 시장의 소비자로 봤습니다. 아직 우리 제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런 오만함이 결국 실패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실패. 포드와 GM은 인도에서 완성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CKD 방식이라고 하죠. 부품을 수입해서 인도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도에 공장을 짓고 부품 생태계를 만드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리스크도 큽니다. 정치 불안, 노조 문제, 인프라 부족. 그래서 일단 조립만 해서 팔아보고 잘 되면 그때 투자하자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차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붙으니까요. 인도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30에서 40%의 관세를 매깁니다. 엔진 하나 들어오는 데만 가격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차값이 올라갑니다. 현지에서 만드는 경쟁사 차보다 30에서 40% 비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부품을 또 수입해야 합니다. 배송만 몇 주 걸립니다. 수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인도의 동네 정비소에선 고칠 수가 없어요. 특수 부품이 필요하니까요. GM 차를 몰던 인도 소비자의 말입니다. 에어컨 고장났는데 부품 오는데 3주 걸렸어요. 수리비는 차값의 10분의 1이나 나왔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새 차를 사죠. 결국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 때도 비싸고 고칠 때도 비싸고 팔 때도 헐값이네. 이거 누가 사?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신차를 사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GM의 경우를 볼까요? 2017년 철수 당시 GM이 인도에서 판매한 차는 연간 3만 대, 같은 시기 인도 자동차 시장 전체는 연간 400만 대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1%도 안 됐어요. 20년 가까이 인도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투자한 돈만 1조 원이 넘었는데 회수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철수 발표 당시 누적 손실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25년 동안 인도에서 번 돈보다 잃은 돈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어땠을까요? 2020년 철수하면서 인도 시장의 규제와 관세 환경이 우리 사업 모델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인도 방식대로 하려니 우리 철학이 안 맞고 우리 방식대로 하려니 돈을 못 벌겠다. 결국 이 기업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장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인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인도도 우리를 따라올 거야. 우리 방식이 곧 정답이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참담하게 무너진 겁니다. 인도는 기업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기업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삼성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삼성도 처음엔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복잡한 규제, 끝없이 이어지는 세금 폭탄,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리, 공장 하나 짓는데 승인만 몇 년씩 걸렸다고 합니다. 노동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은 인도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됐어요. 왜 시킨 대로 안 해? 왜 마음대로 쉬어? 왜 갑자기 안 나와? 문화 충돌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공급망도 없었습니다. 부품 하나 구하려면 한국에서 공수해 오거나 중국에서 들어와야 했어요. 물류비만 천문학적으로 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은 인도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초기 인도 시장 진출에 수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본사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인도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일부 임원들은 철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GM도 포드도 힘든 시장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삼성은 선택의 기로에서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인도를 바꾸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 우리가 바뀌어야 해. 이때부터 삼성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도 현지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 겁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본국에서 파견된 임원이 현지를 관리했어요. 현지인들은 우리 철학을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해.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르게 접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출신 관리자들에게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대한 더 큰 재량권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시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니까요. 그 결과 뭐가 나왔을까요? 인도 전용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장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채식 위주 식단을 선호합니다. 채식주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러니 야채 보관 공간이 다른 나라 냉장고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삼성은 이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을 위한 냉장고를 따로 만들었어요. 야채 칸이 크고 습도 조절 기능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하죠.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요. 삼성은 이런 현지 상황을 반영해 물을 적게 쓰고 정전 후에도 이어서 작동하는 기능을 넣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데 데이터 비용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음악 재생 기능을 강화하고 스피커 성능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더위가 심한 지역이니까 발열을 줄이는 기술도 적용했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게 인도만을 위한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선 왜 인도만 특별 대우해?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4억 시장을 잡으려면 14억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삼성은 인도 북부 노이다 지역에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죠. 연간 생산 능력이 1억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공장을 지었을까요? 인도 정부의 PLI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PLI는 Production Linked Incentive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에서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선 외국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죠. 삼성은 이 정책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공장을 짓고 부품도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인도 사람들을 대거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수입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죠.
수입하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데 현지 생산하면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게다가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삼성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야. 우리가 협력해야지. 정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성공한 또 하나의 비결은 전 계층 공략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빈부격차가 매우 큽니다. 하루 몇 달러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부자도 있어요. 그럼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요? 대부분 기업들은 선택합니다. 저가 시장을 노릴까? 고가 시장을 노릴까? 애플은 프리미엄 시장만 노렸어요. 중국 샤오미는 저가 위주로 갔고요. 그런데 삼성은 둘 다 했다고 합니다. 몇만 원대 저가 모델부터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모델까지 모든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도 소비자는 평생 여러 번 제품을 바꿉니다. 처음엔 저렴한 제품을 씁니다. 소득이 늘면 중급으로 바꾸고요. 더 여유가 생기면 프리미엄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제품만 쓰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충성도가 생깁니다. 나는 계속 삼성을 썼어. 다음에도 삼성 살 거야. 이게 삼성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오프라인 유통이 강합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지방에 살고 이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보다 동네 가게에서 직접 보고 사는 걸 선호한다고 하죠. 삼성은 이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에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를 대규모로 설치했어요. 업계 자료에 따르면 삼성 대리점이 인도 전역에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도 삼성 간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동네의 구멍가게에서도 삼성 제품을 팔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게 주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삼성 제품 팔아주시면 마진 드릴게요. 물건 안 팔려도 지원해 드릴게요. 가게 입장에선 부담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 어디를 가도 삼성 제품이 보인다는 겁니다. 통신사와의 협력도 중요했습니다. 인도 주요 통신사들과 결합 상품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삼성폰 사면 데이터 추가 제공, 이런 식으로요. 통신사는 고객이 늘어나니 좋고 삼성은 제품이 팔리니 좋고 윈윈 전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브랜드들이죠. 이들은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했거든요. 갑자기 관세가 오르고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때 삼성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니까요. 부품도 현지 조달 비율이 높았고 공장도 인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의존도가 낮았던 거죠. 인도 정부 입장에선 삼성이 더 우호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오래전부터 리스크를 분산하고 현지화에 투자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인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최근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과 가전시장에서 삼성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5년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삼성이 이제는 인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삼성은 인도에 단순히 제품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전략으로 인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고군분투하던 2000년대, 또 다른 글로벌 거대 기업이 인도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여기서 애플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삼성이 1995년에 들어갔다면 애플이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건 2017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0년 이상 늦은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애플은 인도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어요. 인도 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애플 제품은 정밀 제조가 필수인데 2000년대 초반 인도는 이런 정밀 제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격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100만원 넘게 쓸 여력이 없었어요. 대부분 10만원대 저가폰을 쓰고 있었다고 하죠. 정부 규제도 까다로웠습니다. 인도에서 팔려면 인도에서 만들어라.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해라. 애플 같은 회사는 전 세계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구축해 놨는데 인도만을 위해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다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애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중국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역전쟁, 기술 패권 경쟁. 애플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폭스콘 같은 협력사들이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을 조립합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 애플은 생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삼성의 독주를 막아야 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은 인도에서 이미 확고한 1위였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애플 입장에선 삼성이 인도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뭔가 해야 했던 겁니다. 인도 시장을 삼성에게만 내줄 순 없었어요. 14억 인구, 평균 연령 28세,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이 시장을 포기하면 향후 10년, 20년 후 글로벌 경쟁에서 삼성에게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애플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인도에 가야 할 때다.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삼성처럼 대규모 투자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인도에 접근한 방식은 삼성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은 초기부터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도 크게 짓고 유통망도 대규모로 구축하고 전 가격대 제품을 다 들고 왔죠. 반면 애플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수입 제품만 팔다가 2017년부터 일부 모델을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폭스콘, 위스트론과 같은 협력사를 통해서요. 애플이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협력사가 인도에 공장을 짓고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한 거죠. 제품 전략도 달랐습니다. 삼성은 인도 전용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넣고 가격대도 다양하게 구성했죠. 하지만 애플은 달랐습니다. 애플은 인도를 위한 특별한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파는 아이폰을 그대로 인도에서도 판 겁니다. 우리 제품은 이미 완벽해. 굳이 인도용으로 바꿀 필요 없어. 이게 애플의 철학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신 구형 모델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최신 아이폰은 비싸니까 1, 2년 전 모델을 가격 낮춰서 팔았다는 거죠. 시장 타겟도 달랐습니다. 삼성은 전 계층을 노렸습니다. 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모든 가격대를 커버했죠. 애플은 정반대였습니다. 프리미엄 시장만 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아이폰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상대한다. 인도 인구 14명 중에서 상위 5에서 10%만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도 숫자로 따지면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넘습니다. 애플 입장에선 충분히 큰 시장이었던 거죠. 품질 기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이 미국에서 만든 아이폰과 품질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초기에 인도 생산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협력사들이 애플의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했거든요. 불량률이 높게 나오면 애플은 가차없이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빨리 만드는 것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게 애플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인도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다림이었습니다. 인도에 맞추지 않고 인도가 애플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삼성의 독주를 견제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거죠. 늦게 들어왔지만 애플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전체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보다 낮지만 프리미엄 시장만 보면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부유층 사이에서 아이폰이 신분 상징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폰을 쓴다는 게 일종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죠. 나는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애플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인도 평균 소득을 생각하면 아이폰은 여전히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볼 때 애플의 점유율은 10%도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모든 가격대를 커버하면서 더 넓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인도에 뛰어들어서 인도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애플은 인도가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애플 방식을 고수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삼성의 독주도 막고자 했던 겁니다. 두 전략 모두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삼성이 인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겠습니다. 숫자로, 사례로,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반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3년 기준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시장은 더 압도적이라고 해요. 냉장고, 세탁기, TV 부분에서 각각 1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TV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30%가 넘는다는 자료도 있어요. 인도에서 팔리는 TV 3대 중 한 대는 삼성 제품이란 뜻입니다. 매출은 어떨까요? 업계 추정에 따르면 삼성이 인도에서 올리는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5년 처음 진출했을 때와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성장이죠. 초기에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언제 회수할지 걱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삼성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 이곳은 농업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 농부들 사이에서 삼성 냉장고가 필수품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삼성이 인도 전용으로 만든 냉장고가 이들의 생활에 딱 맞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야채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고 정전이 돼도 몇 시간은 버티고 무엇보다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쓰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펀자브 지역에서 삼성 냉장고 점유율이 압도적이 됐다고 해요. 뭄바이의 중산층 가정들도 비슷합니다.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가 삼성폰으로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중급, 고급 삼성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평생 삼성만 쓴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삼성을 쓰면 계속 삼성을 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삼성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비싼 삼성 제품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 남부 첸나이 지역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IT 산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이들 사이에서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이 인기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삼성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서비스 센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 전역에 삼성 서비스 센터가 수천 개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작은 도시에도 있고 심지어 시골 마을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골 지역에서도 몇 시간 내 기사가 출동한다는 후기가 많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삼성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결혼 시장에서도 삼성이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 집에서 가전제품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삼성 제품으로 준비했다는 게 일종의 자랑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커뮤니티 조사 결과 삼성 제품을 혼수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오래 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고 합니다. 삼성 제품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좋은 혼수의 상징이 된 겁니다. 직원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 인도 법인은 현지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공장 직원부터 엔지니어, 영업, 마케팅까지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삼성 제품을 쓰고 주변에 추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퍼져나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도 사회의 일부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도 언론의 평가입니다. 인도 경제지들은 삼성을 가장 성공한 외국 기업 중 하나로 뽑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경제 전문지는 삼성이 어떻게 인도의 마음을 얻었는지 분석하면서 현지화 전략과 장기 투자, 그리고 품질 관리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매출과 점유율이고, 사례로 보면 소비자들의 만족과 신뢰이고, 평가로 보면 인도 사회의 인정입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갔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들의 일부가 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수조 원의 투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그 모든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삼성과 애플이 인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조용히 힘을 키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토종 기업들입니다. 타타그룹, 마힌드라, 릴라이언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들은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이에요. 원래는 자동차, 철강, 통신 같은 전통 산업을 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전자제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애플이 인도에서 돈을 버는 걸 봤으니까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버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인도 기업들에겐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홈그라운드라는 점이죠. 인도 정부와의 관계가 끈끈합니다. 규제가 바뀌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정책 변화도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인도 기업들은 정부 인맥을 통해 미리 정보를 얻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언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삼성이 아무리 현지화를 해도 결국 한국 기업이에요. 애플은 미국 기업이고요. 하지만 타타는 뼛속까지 인도 기업입니다. 인도 소비자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최근 인도 정부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제품을 인도에서 만들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도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정부 조달 우선권, 규제 완화. 인도 기업들이 외국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삼성이 아니라 인도 기업들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타타나 릴라이언스 같은 그룹은 이미 인도 전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죠. 작은 시골 마을까지 그들의 유통망이 닿는다고 합니다. 삼성이 30년 걸려서 만든 유통망을 이들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전자제품만 추가하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삼성이나 애플 수준의 첨단 기술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도 기업들이 외국 기술을 사들이거나 합작을 통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도 약점입니다. 외국 제품이 더 좋아 보여. 아직도 많은 인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도 제품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인도 시장은 외국 기업 대 외국 기업 구도가 아닙니다. 외국 기업 대 인도 기업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 인도 기업들이 조용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인도 토종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삼성이나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에요. 삼성과 애플도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삼성은 현지화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기업과 차별점이 없을 정도로 인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애플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인도 기업과 경쟁하지 않아. 우리는 특별한 브랜드야. 이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도 시장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외국 기업들과 인도 기업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인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이나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삼성이 30년간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애플이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도 그거였고요. 인도 토종 기업들은 이미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음 전쟁은 외국 기업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인도를 아는 자들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 인도. 전 세계 기업들이 꿈꾸는 땅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업이 무너진 곳이기도 합니다. 포드는 떠났습니다. GM, 할리 데이비슨도 포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인도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인도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인도도 우리를 따라올 거야. 이런 오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인도는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해야 하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삼성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삼성도 힘들었어요. 수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5가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초현지화. 인도 전용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현지 생산. 인도에 공장을 짓고 인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셋째, 전 라인업. 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모든 가격대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오프라인 장악. 전국의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를 깔았습니다. 다섯째, 완벽한 타이밍. 중국 견제 흐름을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무기로 삼성은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아니, 정복이 아니라 인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30년 동안 인도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고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었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인도에서 더 이상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삼성을 자기네 브랜드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삼성 제품이 집에 있으면 자랑스럽고 삼성에서 일하면 뿌듯하고 삼성이 성공하면 기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마음을 얻었던 겁니다. 인도는 가장 늦게 보상을 주는 시장입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손해를 보면서도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에게는 가장 큰 미래를 내줍니다. 14억 인구의 미래, 평균 나이 28살의 젊은 시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이 모든 게 끝까지 버틴 기업의 것이 됩니다. 삼성은 그 미래를 보고 3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인도 토종 기업들이 반격하고 있고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도 1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이 30년 동안 배운 교훈, 오만한 자는 무너지고 겸손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 현지를 무시하면 망하고 현지를 이해하면 산다는 것, 단기 수익을 쫓으면 실패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는 것. 이 교훈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입니다. 인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